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TV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별기획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정치인인데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곧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인천시장으로 출마하신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30여 년 공직생활 중에서 이 선출직으로 20년 가까이를 지금 지내왔습니다. 네. 근데 좀 정치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처음에 인천 서구청장을 할 때 당시 김포군에서 저희 출마 요청이 있었을 때 사실 참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그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지현, 혈연, 학연, 정당도 없이 출마를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관되게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다면은 온 힘을 다해서 오직 그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사실 인천시장 출마하기 전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장관직 수행에 전념을 다 해왔는데 인천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살려지기는커녕 지금 많은 부채와 또 측근 비리 그리고 각종 사업의 부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을 희망이 넘치는 시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지역의 여망과 국가적 부름을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내려놓고 이번에 인천시장을 출마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제가 선거 구호를 보니까 연어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네. 방금 후보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예,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인천에서 구청장도 지내고 했습니다만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중앙과 또 다른 지역에서 성장 발전해 왔지만은 이제 정말 그 인천의 중요성과 또 앞날을 생각할 때 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희 모든 역량을 다 바치고자 하는 각오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연어의 교환이라고 네.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약간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자,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정복 후보님을 찍어야 되는 이유, 송영길 후보가 아니고, 유정복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이 납득이 돼야 투표를 할 것 같은데요. 자, 인천 시민들에게 입장을 바꿔서 왜 나를 찍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민들께서 이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은 사실은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하기보다는 어떻게 시민들의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살림을 잘 해나가고 또 거기에서 그 역량을 다 발휘해서 시민의 꿈을 실현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네. 제가 다른 후보하고 좀 차별화된다면은 저는 사실 30년 넘는 공직의 경험 중에서 거의 지방행정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안전행정부의 전신 내무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시죠. 구청장과 또 군수시장을 10년 가까이 지내고 또 두 번의 장관, 그 중에서도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주로 행정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또 그동안에 이런 직책을 맡으면서 대체적으로 다 성공적으로 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량과 더불어서 중앙의 그 지원과 협력을 잘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박근혜 현 대통령 대표 시절부터 해서 5년 동안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시죠.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국무위원을 그동안 해오면서 정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인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재정 문제, 정책 협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과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인천의 지금 시민들의 정서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마 그런 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정치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인천시장을 하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시장을 통해서 너무 큰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나 도구가 아니라 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던져서라도 지금 인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 출마 동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기대하는 바로 부분이 이런 인천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인천을 바라는 열망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평가하실 잘 것이다. 평가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천의 어떤 비전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유정복 후보님께서 시장에 당선이 되면 4년 뒤에 인천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이걸 약간 묘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역 단위에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력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또 네. 시민의 각종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고 이거는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떤 기반을 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인천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공항을 갖고 있고 그러네요. 항만을 갖고 있고 또 수도권에 2,500만의 시장을 갖고 있고 동북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려서 인천이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인천은 단순히 인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되는 지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른 많은 대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 인천이 갖고 있는 여건은 다른 지역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천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발전하고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인천의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인천시장이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여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인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시민은 아니지만 인천 시민이라면 궁금해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이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그런데 왜 그동안 제대로 발전을 못했을까? 왜 서울 경기에 비해서 너무 시골이라는 인상을 사람들이 갖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천은 사실 서울, 부산 다음에 인천 도시죠?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다른 대구, 대전, 뭐 광주보다도 오히려 별로 인식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서울의 뭐 어떤 위성 도시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인천의 가장 큰 아픔이고 또 문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말 시민들이 결집된 주인의식을 갖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함께 노력하는 그 구심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구심점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인천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인식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6.4 지방선거는 단순하게 4년 만에 있는 그 지방선거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비약 발전해가는 새로운 그 전환점이다 하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천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직은 공약 전체가 발표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며칠 전에 발표하신 교통 관련 네. 공약인데요. 인천에서 KTX가 출발한다. 이게 네. 눈에 띄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으로 한 5년 동안 또 일을 해온 경험도 갖고 있고 또 네. 중앙에서와 또 지방에서 행정 경험을 살려서 실천 가능하고 또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공약을 다듬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인천에서 KTX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네. 물론 서울에서도 출발을 하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인천에서 지금 수원 가는 수인선 철도 본래 있었죠. 네. 그 부분을 이제 당초 협계해서 이제 정상적인 철도로 다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철도하고 그 어천역에서 수원까지를 연결하면은 네. 바로 인천에서 출발해서 대전, 광주, 부산을 가는 거죠. 연결하는 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크게 큰 돈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시비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철도 수단이 돼서 인천이 이제 대전까지 1시간 또 광주까지 2시간, 부산까지 한 2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는 KTX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것은 이미 실무 검토도 다 실무 전문가 의견도 다 검토를 그렇군요. 했고 네. 또 관련된 기관의 의견도 다 종합적으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공약이고요. 동시에 또 이 수인선을 활용해서 인천부터 강릉까지 준고속화 철도가 네. 이제 건설되는 건데 이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천을 연결하는 게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역시 수인선을 활용해서 이제 판교에서 여주, 여주에서 원주, 원주에서 강릉까지 이게 되면은 이제 동서를 잇는 철도가 이제 건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아마 공약일 테고 저는 이것이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이번 제시를 했고 그 외 인천 시민들이 이제 절박하게 느끼는 것은 지금 전철 1호선, 네. 그다음 이것을 지하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뭐 너무 오래된 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정체가 심하고 정체가 심하죠. 또 이 경인고속도로가 남북 간에 그 어떤 장애가 돼가지고 네, 수원하는 네, 내부 그렇습니다. 소통이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화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갖고선 추진하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뭐 영종 청라 간의 제3연육교라든가 7호선의 청라지구 연장이라든가 등 교통 물류 인프라와 관련된 공약을 먼저 했고요. 자, 교통 공약 관련해서 간단한 보충해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KTX를 인천에서 출발시키기 위해서 철도를 연결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경제성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네, 경제성은 당연히 인천서 그 수원까지의 그 부분이 서울서 가는 것보다 그렇게 차량 횟수가 많이 있지는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교통 수요를 감안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인선의 기존의 철로를 이용해서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도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이 300만 도시고 그렇죠. 또 그 이제 이거 되면은 뭐 주변에 시흥 등 기타 주변 네, 도시가 시흥, 다 부천, 네.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경제성은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돼서 이 전문가들도 이것은 아주 유효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공약을 통해서 밝히시겠지만 우선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송도, 영종, 청라 이 지역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이 인천의 경우 이제 송도, 청라, 영종 이건 국제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정말 인천의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추진은 시작은 잘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제적인 금융위기도 있고 또 내부 국내 경제 사정도 악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국내 경기 진작을 통해 갖고서 활성화도 돼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외국의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유치해 나가고 네. 또 그것이
지역의 개발 사업하고 직결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의 자본도 유입되고 투자되고 그래서 그 부가 같이 국내 이익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도심 균형 발전 방안도 상당히 인천 시민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발표를 하시겠지만 우선 뭐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방향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인천 300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는 단지 몇 국제도시 발전이라는 게 어떤 인천시 발전에 그렇습니다. 무슨 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조금 뭐 지원해 주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원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새롭게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인천 동구 송림동 달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초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가슴에 우리 그 원도심 주민들의 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뭐 어느 지역 조금 이렇게 재개발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도심 재생,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건 차후에 이제 발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광역단체장 후보의 임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제 행정관료 정치인 출신이신데 일자리를 잘 만드실 수 있을까요? 라고 누가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일자리라는 게 사실 뭐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다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게 뭐 뾰족한 한 수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경제 활성화 전략의 결과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은 네. 그러나 좀 더 정책에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좀 집중화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 일자리, 네.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바로 일자리가 복지와 그 지역의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어떤 특별한 기구를 본부를 두고 이 부분에서 촘촘히 정책을 추진하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 노인 일자리 문제도 단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건강하고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갖고 있는 그 국제 도시로서의 문제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까지 연결해서 창출해 나가기 위한 방책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아시안 게임을 해야 되는데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시장이 바뀌는 게 괜찮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전 시장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아시안 게임을 치르는 건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지금 잘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준비 상황도 이미 다 청취했고 네. 또 며칠 전에는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이제 개장도 되고 그랬는데 그 준비는 그 조직에서 잘 해나가고 있고요. 그런 논리로 갖고 뭐 만약에 시장 선거에서 무슨 이용을 한다면 상당한 모순인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8년도 88 올림픽 때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바뀌어서 그 해 올림픽을 치렀는데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건 적절치 않고 또 저는 오랜 동안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뭐 선거가 끝나면은 또 아시안 게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도 아시안 게임을 잘 치러 나가는 것 못지않게 아시안 게임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인천의 경쟁력 있는 그 여건으로 만들어 가느냐. 네,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제가 역량을 다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 송영길 시장이 인천시의 부채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인천시장이 되면 인천시 부채를 어떤 식으로 좀 갚아나가시겠습니까?
우선은 참 인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이제 부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세계 어느 큰 도시도 자기네 지역 부채가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인천 시민들은 인천 많이 부채가 알고 있죠. 13조다 하는 걸 알고 알고 있죠. 있을 정도의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정시장께서도 부채 감축에서 노력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4년 전에 그 당시 이제 인천시 부채가 7조 정도였는데 이 부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 핵심적인 선거 이슈화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다 손부채로다가 들고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13조 부채가 될 때까지 그 부채로 문제로다가 선거에 당선돼서 시장이 됐는데 그 2년 뒤에나 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은 이거 너무 안이한 대응이었다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13조 되는 부채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보면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채를 담당하는 그 부시장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여기에 예산 확보 팀과 부동산 팀을 두어가지고 결국은 이 중앙의 예산 지원을 얼만큼 얻어내고 이에 따른 그 재정 세제의 개편을 어떻게 유도해 나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감하고 하느냐. 그 다음에 자체적인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느냐. 이것은 뭐 외자 유치 문제도 있겠고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화도 있을 수 있겠고 특히 가장 문제되는 건지 공기업 효율화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인천도시공사의 그 부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금 그 도시공사 뭐 이런 임원이나 사장 이런 분들을 막 정치적으로 임용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 네.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전문가로서 임명해야 된다. 정말 소신과 신념을 갖고 네. 있는 분들이 책임을 맡아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오죽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했고 이미 책임경영 체제로 다 바꾸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페널티도 다 두고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채관리 계획을 전부 살펴본 입장에서 시장이 된다면 우선 인천시의 이런 부채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하실 때요. 지방자치 파산제를 네. 도입한다 이런 게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건 이제 파산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법으로다가 만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년 상반기 안에 이걸 전부 면밀히 검토하도록 제가 해놨었는데요. 이 뜻은 그겁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단체장이 사실 임기 내내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은 임기를 다 마치게 돼 있죠. 어떤 제어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특히 재정 부실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돌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예. 특히 이제 인천이나 이제 부채가 많은데 강원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그 부채 문제를 사실 부채로 인한 지방 재정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파산제입니다. 파산제 하니까 이거 기업 청산하고 해산하고 이런 걸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전제로 해서 하는데 가능성은 여러 그런 가지. 제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방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제 단체장이 자기 임기 내에 그저 사업 막 벌리고 부채 증가시키고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있어는 안 된다. 임기 끝나면 또 자기 뭐 책임을 물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파산제를 이제 검토가 된 거고 용어는 파산제가 갖는 의미가 조금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딱 좀 이렇게 연구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전행정부 장관을 하시다가 출마하신 다음에 참사가 벌어지는 바람에 뭐 좀 어떤 책임론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많은 유가족들께는 뭐 어떤 위로와 애도의 마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난 부분에 대해서 뭐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과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꿔서 안전수칙을 중시하는 그 부의 장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난해 사실 안전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강도 높게 정책 수립을 하고 또 각종 제도 법령을 정비하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보니까 참 제가 좀 더 철저하고도 좀 더 완벽한 그런 안전 체계를 마련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건 뭐 자성도 해보고요. 네. 또 이런 그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시대의 그 어른으로서 후세에게 참 대단히 미안하고 또 국민께도 송구스럽고 또 뭐 도의적 책임까지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이 아픔을 딛고 우리가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국가적 불행이 없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 새로운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이제 아마도 일들을 추진해 나갈 거로 기대를 하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이제 노력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참사가 벌어진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쭉 지켜보시니까 이번 참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딱 부러지게 뭐 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현장에서 시장과 뭐 또 장관과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 보면은, 어떤 이런 안전과 관련한 체계의 미흡,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요인이 되지만은, 또 보면은 이 그 안전 불감증이나 무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장 대응 체계까지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사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뭐 안전의식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못지않게 그 무능, 무책임 이런 부분이 있고, 뭐 공조체제 문제 있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또 그 뒤에는 뭐 이제 부패,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약간 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한 보충 질문인데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런 부패, 비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정부 관료들이 책임이 크다. 그래서 이른바 뭐 관피아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우선 좀 동의를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비판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제 공직자들이 그 어떤 관피아라고 얘기되는 산하기관 단체에 진출해서 일을 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땐 그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일을 잘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 측면 못지않게 사실 이게 관과 유착 관계가 형성돼서 오히려 반드시 지켜야 될 또 정상적으로 돼야 될 부분을 적당히 무마시켜 그렇죠.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만약에 그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실은 순수하게 민간인은 전문가를 써서 하는 것보다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뭐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관폐화로 인한 어떤 뭐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 폐단을 좀 해소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겁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 중에 그 이른바 관피아의 문제가 있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도 뭐 딱 뭐 어떻게 구체적인 걸 갖고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너무 이 관료들이 산하 기관 단체에 진출해서 그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 될 때 오는 네. 그 문제는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인천시장이 되시면 당장 인천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인천시에서 어떤
어떤 관료주의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좀 개혁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장을 가요? 저는 평상시에 기관장으로 일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부든 뭐 지역 지방자치단체든 그 조직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것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그거 못지않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인천시 공무원들은 인천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조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여기 보면은 하다 보면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그렇죠. 되거든요. 임명권자 눈치를 보게 되죠.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저희 일관된 얘기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출된 민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초점이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그런 시정 운영이 되다 보면 이 측근 소위 말하면 비리 부패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시에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좌절을 주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역량을 만들어가는 이게 시장의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안전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안전관리본부의 재난 관련 전문 인력이 좀 적게 들어갔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걸 잘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저도 그 안전행정부 장관 할 때 이 안전과 관련한 전문가를 어떻게 좀 많이 좀 일할 수 있도록 하냐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전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예. 중앙에서의 그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 갖추어진 분을 찾는 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차제에 안전과 관련한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이분들이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관료 세계에서 약간 폐단 중에 하나는 너무 이 보직 순환이 잦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일하다가 지방행정 하다가 재정 일하다가 기획 일을 하다가 네. 이게 뭐 어느 부처뿐만이 아니라 너무 잦은 순환 보직으로 해갖고 전문성이 이제 퇴색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차제에 정부 조직 운영 때도 운영에서도 좀 전문성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대규모 재난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NSC에서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행정부 쪽으로 넘겼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습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일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어떤 절대적인 그 방안이 그 부분에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뭐 어떤 것이 절대선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사견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큰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약간 또 혼란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데서 혹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사견을 이제 뭐 이렇게 피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가 참고적인 조언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한 전망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앞선 것도 나오고 뒤지는 것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요. 당선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을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자신이 있으신가요? 다만 저는 당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또 저희 그 노력은 우리 시민들이 진정성 있게 잘 이해하신다면은 결과가 좋지 않을까.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최측근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하시다가 출마를 하시는 바람에 유정복 후보님의 당락에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 안에서 그런 걱정도 좀 하시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정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저는 정치권에서 흔히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릴 정도 이제 측근으로서의 그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향후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뭐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성공해 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성공해 나가는데 제가 인천시장이 되어서 대한민국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면은 저는 그것이 얼마나 저로서도 보람도 있고 또 인천 시민으로서도 긍지와 또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번 전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돼야 되는 그런 또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제 간단한 궁금증들이 좀 있는데요. 처음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처음 인연이라는 게 17대 총선 치를 때 처음 국회의원으로서 만난 거지 뭐 그 외에 저는 다른 인연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이제 뭐 경기 인천 지역에서 탄핵 역풍으로 초선 의원들이 뭐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천에서 17대 때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이 저하고 한성교 의원하고 2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아마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이제 대표 비서실장으로 이제 일하도록 해서 그 후부터 저는 10년 가까이서 이렇게 정치를 해왔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 서로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같이 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님을 왜 좋아하실까요? 글쎄요, 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가까이 10년 이렇게 대통령 보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가 거짓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충실했고 제가 인정받기를 원해 본 적도 없고 또 제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저의 이런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렇군요. 자, 반대로 후보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거 말고 어떤 정치인으로서 매력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어떤 것이 좋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참 박근혜 대통령을 흔히 얘기할 때 원칙과 신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배울 때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 왜 그러냐면 흔히 정치인 이렇게 다 보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해가지고 우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포기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장에는 어떤 뭐 유리한 것 같지만은 그렇죠. 큰 흐름 속에서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훼손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놀랄 정도의 일관된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이라는 게 자기를 버리고 정말 사심 없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뭐 이만저만 한 여러 가지 이제 공세도 받고 비판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계신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일관되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 말고는 다 번뇌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굳건하게 가시는데 다만 장점에는 뭐 본인은 사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분이 무슨 대통령 이후에 걱정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 정말 부모님을 다 흉탄해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세월호 참사에도 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다 잃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사심 없는 애국심을 갖고 정말 국민만을 생각하는 그 철학을 지키는 용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를 좀 아직 미흡하게 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좀 너무 지나치게 또 이제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또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 좀 불순한 사람들로 몰아붙이고 있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현상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좀 지혜를 발휘해서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제가 마음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또 참 밤잠을 못 이루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뭐 의사를 전달하느냐,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지금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바람이 있다면은 네. 우리 이런 국가적인 비극을 놓고 너무 정치적 접근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좀 국민 모두가 함께 좀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송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것을 막 어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또 그에 따른 공세적인 그런 입장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조금은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좀 접근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많은 고심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또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을 정말 위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고심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뭐 개각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미 그 총리가 사의를 발표하셨죠? 표명했고, 네. 또 뭐 총리는 이제 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리가 교체된다면은 뭐 그에 따라서 뭐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뭐 그것이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떤 거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렇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장관을 하셨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관을 하셨는데요. 너무 장관들이 대통령 말씀을 받아 적는 장면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고요. 또 이른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잘 겸허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은 네. 사실은 제가 두 번에 이렇게 장관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많은 회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나갈 때는 딱 그 첫 도입 시작할 때 정리된 멘트를 갖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 실제는 많은 자유로운 토론도 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받아들이고 좀 더 원활한 소통, 그리고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부 운영 시스템 자체가 사실 이렇게 뭐 책임 총리다, 책임 장관이다 하지만 그러기 어려운 그런 요인이 있던 것도 사실인데, 네.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장관들이 일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뭐 그게 뭐 장관이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지, 물론이죠. 지금도 뭐 그게 무슨 지시에서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각자 본인들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약간 환경적으로 볼 때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장관들의 어떤 재량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느 대통령인들 다 나라를 잘 발전시키고 국민을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씩의 그 정치 그 철학이라든가
살아온 인생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타일의 차이는 분명히 스타일의 있습니다. 차이는 있다. 분명히 있고 다소한 차이는 분명히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지금 집권 여당인데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 차원에서 좀 역할이 조금 적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집권 초기에는 네,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의지가 좀 담겨야만이 그 큰 방향을 갖고 제대로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청와대 중심의 무게 중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사실 그러나 뭐 당과 정부가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고 네. 거기서 국민의 소리를 가장 그래도 축적 집약해서 듣고 있는 당이 충분히 이제 청와대하고 교감하는 것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에 대해서 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엔 지금 정의당 소속 구청장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 대체로 잘 해오셨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의 어떤 역할 같은 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어느 사회든지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사회가 좀 그 균형 있게 발전을 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 세력이 그동안에 많은 분화 과정을 겪어왔고 진보의 문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최근에 이제 뭐 통진당 그 문제가 그랬었습니다만은 네. 이게 국가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헌법 정신을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까지 됐을 때는 이건 이제 국가의 혼란이고 그렇죠. 이기 네. 때문에 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고요. 지방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뭐 정치의 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네. 사실 살림을 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너무 정치공학적인 접근 이런 부분은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는 뭐 야권에서 후보를 뭐 연대한다, 단일화한다, 뭐 이런 논의들도 있고 그런데 선거 때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 또 그 패단이 컸고 네. 그런 부분을 잘 뭐 시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관료하고 또 정치 이 양쪽을 이제 공직하고 정치 양쪽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어느 쪽이 좀 더 체질에 맞으십니까? 이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글쎄요, 제가 특히 이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관선 때 뭐 군수 구청장도 지내고 또 민선이 돼갖고 이제 예, 선출직도 군수 시장도 하셨고요. 하고 네. 또 뭐 선출직 국회의원 장관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다양한 이제 공직 경험을 했는데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저는 저희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해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정치와 행정을 이렇게 나눠서 제가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보람 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제 시장, 장관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건 왜냐하면은 그거는 정말 국회처럼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제가 소신을 갖고 책임 있게 네. 결정하고 또 그에 따라 책임도 네. 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공직관을 실현을 시켜 나갈 수가 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교적 뭐 시장이나 장관을 지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아주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직하고 정치를 하시면서 부모님 인생에서 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하시겠죠? 무슨 이 하나하나로 보면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겠죠. 30년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뤄내서 참 큰 성취감을 느낀 적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조직 구성원이 다 함께 하면서 정말 모두들 기뻐하고 또 무슨
성과를 낸 데 따른 보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많은 그동안의 그 정치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직자라는 게 뭐냐, 특히 이제 어느 뭐 시장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고위직은 그 존재감이 그 누구한테 얼만큼 진짜 보람을 주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네. 또 희망을 갖도록 하냐 그건데 제가 존재해온 것도 그것이고 앞으로 시장이 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저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이 저의 최대의 좀 성취감이고 보람이고 네. 또 저희 목표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이제 미래가 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혹시 중요한 답변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안 드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뭐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주셔서 네. 제가 뭐 별도로 뭐 준비해서 한 건 없고요. 정말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네. 선거에 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뭐 선거를 생각한 그 어떤 말씀으로 뭐 들리거나 또는 뭐 정치인이 흔히 하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시거나 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까지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저희 경쟁력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진정성이라고 보고 진정성이다. 저는 가식 없이 얘기하고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제가 잘못된 부분 잘못된 대로 이렇게 해온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저는 진솔하게 네. 제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선거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선거가 뭐냐 그것은 후보자 바로 알기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어느 후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하고 다 하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는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들어오고 직능단체 만나도 그거 다 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다 꼼꼼히 다 챙겨서 네. 반드시 시장이 됐으면 다시 만난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장이 된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갖고 그 유권자들이 시민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선거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진짜 그 신뢰 금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말씀드린다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겨레 신문 독자들하고 한겨레 TV 시청자들한테 뭐 간단히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독자분들하고 또 한겨레 TV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한겨레가 정말 사회를 맑고 밝고 또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건강한 사회로 그리고 정말 선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이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별기획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